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책은 강신주 선생님의 감정 수업입니다. 스피노자와 함께 인간의 48가지 얼굴, 48가지 감정을 탐험해 나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하려는 감정은 소심함입니다. 작은 불행을 선택하는 비극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이 소심함을 소개시켜 주시기 위해서 가지고 오신 또 소설이 한 편 있겠죠? 바로 프랑스와 사강의 소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제목의 사강의 소설입니다. 아껴두었던 챕터예요. 왜냐하면 이 사강을 제가 좋아하는 작가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아껴두게 되더라고요. 자, 소심함 속으로 들어가 보죠. 상처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그것은 과도한 피해의식에서 발생하는 소심함일 것이다. 항상 타인에게서 피해를 받을 것 같다는 느낌 속에서 사는 사람은 대개의 경우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나 행동에 주저하는 법이다. 가만히 있어도 피해를 보는데 스스로 그런 피해를 자초할까 봐 두려운 것이다. 어쩌면 이게 이중 피해인 것 같아요. 이중 피해, 이중의 상처. 과거의 어떤 그 상처가 첫 번째 이제 상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였다고 하면 오랜 시간이 흘러서까지 뭔가 이제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자꾸 뒤로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런 2차적인 피해까지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어떤 피해를 보았을 때 차라리 자신이 아닌 남의 탓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할 테니 말이다. 어느 곳으로 여행을 가야 할까? 암스테르담으로 가자고 이야기하면 그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은 모두 자기 탓이 되기 쉽다. 그러니 상대방이 프라하로 여행하자는 제안을 듣고 있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다. 그래야 나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자신을 탓하지 않고 상대방을 탓하기 쉬우니까 말이다. 그래요. 자기가 암스테르담으로 가자고 해서 갔는데 뭔가 날씨도 너무 우울하고 그러다가 감기가 걸린 거예요. 근데 감기가 심해져서 여행을 제대로 못할 정도까지 걸려버렸다.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암스테르담으로 가자고 했던 나의 탓이라고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는데 본인은 또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을 살면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 자꾸 움츠러들고 자기 의견을 제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영화를 보아야 하는지, 이 모든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매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제 경우엔 피해의식까지는 아니지만 무언가 이제 제가 구매한 것을 이제 계속 그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안내 소개해주는 그런 일들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 불만 섞인 감정을
후에 몇 번 겪게 되니까 이제 그 워낙 이 공유해 주기를 좋아하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제 마음이 좀 갇히더라고요. 저번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괜히 안 좋은 소리 나올 수 있고, 또 나에겐 좋았던 것이 그 사람에게는 안 좋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후로는 그런 나의 본심이, 진심이 담긴 그런 추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자제하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의 심리적 메커니즘은 어렵지 않게 해부해 볼 수 있다. 여기서 그가 과거에 피해를 정말로 많이 받았는가의 여부는 크게 중요치 않다. 그것은 충분히 사후적으로 과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다른 사람에 비해 더 심한 상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장하여 큰 아픔으로 기억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말로 심각한 것은 그가 미래에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나친 염려와 불안감을 갖는 것일 게다. 이런 염려와 불안감은 확실한 현재보다는 불확실한 미래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특히 연하의 애인을 두었을 때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데, 비록 지금은 서로 사랑하고 있지만 사람도 사랑도 흐르는 시간을 피할 도리가 없기 때문인데, 연상의 남자 혹은 연상의 여자가 자신은 곧 늙고 추해져서 더 이상 연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리라는 두려움에 쉽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이런 스토리는 영화로도 많이 보고 드라마에서도 많이 있지 않던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심함으로 인한 이런 어떤 스토리, 또 자신만의 어떤 경험, 그런 것들은 흔히들 크고 작은 것들이 조금씩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래에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버려짐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순간, 연상의 남자나 여자는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간과하기 쉽다. 심지어 그는 혹은 그녀는 지금 누리는 사랑의 희열이 미래에 버림당하는 참혹함의 씨앗일 수 있다는 생각마저 앞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순서는 너무나 분명하지 않겠는가? 마침내 연상의 연인은 지금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연하의 애인과 결별을 선언하게 될 것이다. 자, 이 소설 속 프랑스와즈 4강의 소설 속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이 소설의 연상의 여자 주인공 폴이 연하의 남자 시몽에게 슬픈 이별의식을 마련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자, 소설 속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폴은 처음 만났을 때 실내복 차림으로 경쾌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던 시몽을 떠올리고는 그를 원래의 그 자신에게로 돌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를 영원히 보내버림으로써 잠시 슬픔에 잠기게 했다가 예상컨대 앞으로 다가올 훨씬 멋진 수많은 아가씨들에게 그를 넘겨주고 싶었다. 그에게 인생이라는 걸 가르치는 데에는 시간이 자신보다 더 유능하겠지만 그러려면 훨씬 오래 걸리리라. 그녀의 손 안에 놓인 그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에서 맥박이 파닥이는 것을 느끼자 그녀는 갑자기 눈에 눈물이 고였는데, 그 눈물을
너무도 친절한 이 청년을 위해 흘려야 할지, 아니면 조금 슬픈 그녀 자신의 삶을 위해 흘려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폴은 시몬의 손을 자신의 입술로 가져가 키스했다. 네, 소설 속 장면이었어요. 좀 그려지실까요? 지금 폴의 눈, 39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약간 주름 잡힌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연신 흐른다. 그녀는 한때 자신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젊은 청년 시몬과의 사랑을 접으려고 결심했기 때문이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고 물으며 자신의 삶을 장밋빛으로 물들여 주었던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이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아마 이 부분이 프랑스와즈 4강의 소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에서 가장 애틋한 장면일 것이다. 두 명의 남자 사이에서 갈등하던 폴은 지금 자신의 삶에 빛을 안겨주었던 시몬을 떠나 6년 동안 사귀었던 바람둥이 로제에게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은 것이다. 물론 폴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오래된 연인 로제는 지금 폴이 시몬에게 빠져있는 걸 견디기 힘들어하고는 있지만, 폴이 시몬을 버리고 로제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그 순간 로제는 또다시 그녀를 외로움에 방치하리라는 것을. 그렇지만 폴은 지금 두렵다. 시몬은 너무나 젊지만 자신은 점점 더 늙어갈 것이고, 언젠가 시몬은 자신에게서 그 어떤 매력도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반면 로제는 지금처럼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며 자신을 외롭게 만들지라도 그는 항상 낡은 가구처럼 자기 곁에 남아있을 것이다. 경험적으로 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오래된 연인 로제는 한눈을 곧잘 팔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떠날 사람은 아니라는 걸. 더군다나 로제도 자신과 비슷하게 늙어갈 것이다. 그러니 얼마 지나지 않아 로제의 바람기도 사그라들지 않을까. 그렇지만 시몬은 로제와는 전혀 다르다. 아직 삶의 절정에 이르지 않은 젊고 매력적인 연하의 남자였기 때문이다. 과연 시몬은 그의 삶의 절정에서도 여전히 폴을 사랑할 수 있을지. 그렇다. 폴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미래의 불확실성이었던 것이다. 자, 이 대목에서 잠시 현 프랑스 총리 마크롱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 소설 속에 폴과 시몬은 15살 차이던가요? 그런데 이제 마크롱은 25살 연상의 부인과 함께 살고 있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좀 이 감당이 가능한 그런 나이의 갭이 조금 더 커지지 않았나. 커진 걸까요? 그런 걸까요? 어쨌든 이 폴이 이 불확실성을 조금 더 견뎌내고 사랑에 총력을 기울였다면 마크롱과 그녀의 와이프와 같은, 그녀의 부인과 같은 멋진 사랑 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도 스칩니다. 네, 영원히 홀로 남겨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지금 그녀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익숙한 삶을 떠나 시몬을 선택하면 잠시 행복하겠지만 머지않아 버림받을지도 모른다. 버림받을지도 모른다. 이 대목에서
처음에 이 폴이라는 여인에게 그런 과거에 버림받았던 상처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복선을 까셨던 우리 강 박사님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다시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거군요. 로제를 선택하면 오래된 연인 로제를 선택하면 지금은 불행할 수 있지만 버려질 위험은 별로 없다. 그녀는 사랑의 위험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소심했던 것이다. 불안한 사랑보다는 불행한 안정, 불안한 사랑보다는 불행한 안정에 손을 들어준 것이 어쩌면 그녀에게는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스피노자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소심함이란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큰 악을 더 작은 악으로 피하려는 욕망이다 라고요. 네, 에티카에서 스피노자는 소심함을 그렇게 정의를 했네요. 어떤 욕망인데 큰 악은 차마 욕망하지 큰 악은 차마 욕망하지 못하고 대신에 더 작은 악으로, 근데 악은 악이네요. 악으로 피하려는 욕망이다. 네, 그러니까 이 폴에게는 불안한 사랑이 큰 악이었고 그보다 작은 악은 불행한 안정이었던 거예요. 그녀의 입장에서는 이 둘 다 완벽하지 않은 그런 이제 뭐 선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조금 뜬금없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스피노자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어쨌든 둘 다 그닥 좋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 본인이 더 인내 가능한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한 거죠. 어쨌든 스피노자에게 선과 악은 우리와 무관하게 절대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선과 악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기쁨과 활력을 주는 것이 선이고 반면 슬픔과 우울함을 안겨다 주는 것이 악이니까 말이다. 그래요. 인간을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해보면 슬픔과 우울함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이 폴에겐 두 개 다 불행한 안정 그리고 불안한 사랑 조금쯤 다 조금 혹은 큰 슬픔과 우울함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악인 거죠. 하지만 폴의 비극은 그녀가 간만에 찾아온 사랑이 주는 현재의 기쁨을 긍정하지 못하고 시몬과의 사랑이 야기할 수도 있는 야기할 것이 뻔한 것이 아니라 야기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 불안한 미래에 사로잡혀 있다는 데 있다. 그것을 굉장히 불안한 한쪽으로 필연적인 그런 불행으로를 예견하는데 그녀의 비극이 있는 거죠. 그녀의 비극은 바로 그 지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시몬과의 사랑이 로제와의 쓸쓸한 삶보다 더 큰 악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어쩌면 폴은 사랑의 충만함보다 홀로 버려져 있다는 외로움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일지 모른다. 그녀에게 그런 어린 시절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시몬과의 이별을 결정하면서 폴의 눈에서 흘렀던 그 눈물의 의미다. 앞서 제가 읽어드렸던 그 장면에 폴이 흘렸던 그 눈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일 자신의 결정이 행복을 선택한 것이었다면 폴의 눈물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아무 의미도 없다기보다는 기쁨의 눈물이었겠죠. 왜냐하면 본인의 행복을 선택한 것이니까 그 눈물 속에 기쁨이, 너무나 기쁜 마음이 조금쯤 담겨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폴도 자신의 결정이 소심함으로부터 연유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당연히 그녀는 사랑 앞에서 위축되는 자신의 모습이 몸서리쳐지게 싫었을 거예요. 홀로 버려질 수도 있다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 때문에 현재 만끽할 수도 있는 사랑을 포기하는, 그래버리고 마는 자신이 너무나 불쌍했던 것은 아닐런지요. 그러니 폴도 이렇게 느꼈던 겁니다. 그 눈물을 너무도 친절한 이 청년을 위해 흘려야 할지, 아니면 조금쯤 슬픈 그녀 나 자신의 삶을 위해 흘려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라고 말이죠. 마치 청년 시몽의 미래를 위해 헤어지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녀는 연하의 아름다운 애인과 사랑을 감당할 만한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예. 어쩌면 사강이 폴의 이 슬픈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은, 사랑이란 용기 있는 자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진실 아니었을까요? 50대 나이에 마약 복용 혐의로 법정에 섰었죠, 사강이. 그때 그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자기 파괴의 위험을 감당하며 사랑의 모험에 과감히 뛰어들지 않으면 순간적으로는 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편리한 안일함은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고 무겁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결국 아주 천천히 우리 삶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파괴되어 갈 것이다. 그래서 사강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다. 타자로의 맹목적인 비약에 어떻게 위험이 없을 수 있겠느냐고. 매너리즘에 빠진 자신의 삶과 단절하여 마치 1000개의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는 저 시면을 건너뛰려는 용기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꿀맛을 맛볼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네, 이렇게 강 박사님은 글을 끝맺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미셸에게는 여러 생각이 좀 교차를 합니다. 네, 사강이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 수 있겠다는 부분에 공감하고요.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런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랑에 제대로 들어가기도 전에 포기해버리는 그냥 그 매너리즘에 빠진 그 불행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경험이 조금 극적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좀 더 보편적인 예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거, 둘의 남녀가 만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것을 조금 양보해서 내어놓고 그게 자기의 시간이 되었던, 자신이 지켜왔던 어떤 삶의 패턴, 그런 것들을 조금은 그녀를 위해서 좀 비워주고 서로 또 그를 위해 조금은 이렇게 맞춰져가는
그런 과정들일 텐데, 나는 죽어도 내 것을 변화시키지 않을 거야. 상대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내 것을, 나의 스타일을 고수하겠어 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면 사랑이 어렵겠죠. 네, 아마 사랑으로 진전시키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태라고 하면 사랑이 의로 이루어질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떤 관계들이. 그래서 혼자 있으면 편하죠. 누군가를 위해 나의 스타일을 조금 이렇게 포기하거나 수용하지 않고 그냥 편한 대로 있으면 되니까 편하지만, 누군가와의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서로 배려하고 또 기왕이면 상대가 에게 즐거움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사랑일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기 파괴의 위험을 감당하며 라는 극단적인 조금 그런 표현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사관과 강신주 박사 사이에. 그렇지만 우리 일반인들의 삶에서 보면 이런 사례들이 더 평범할 것 같아요. 이제 자기만의 그런 삶에 갇혀 있어서 오랜 동안 누군가와 연애를 한다거나 사랑의 경험을 하지 않아서 이제 자기 성의 벽이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 새로운 사랑에 들어가기 위해서 낮춰야 되는, 열어줘야 되는 그 성의 문이 너무 거대한 겁니다. 그걸 알다 보니까 이제 사랑에 기피하거나 그런 현대인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요. 또 요사이는 더 많이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살기가 팍팍하고 삼포, 사포, 오포 뭐 이런 상황이니까 힘들죠. 아시죠? 그리고 또 설령 어떻게 해서 사랑으로 보이는 뭐 그런 이제 지속적인 연인 관계로 연인 관계로 서약을 맺던 어떤 아무튼 그런 관계에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깊은 사랑은 나누지 않는 거죠. 여전히 자기 안에 그런 벽이 높은 벽을 쌓고 있는 상태로 그런 척 혹은 아니면 굉장히 괴로운 상태로 서로에게 굉장히 상처를 주는 상태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연인들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진정한 사랑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런 정도로 제가 그 자기 파괴의 위험을 감당하며 사랑의 모험을 떠나려거든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강 박사님의 센 주장을 제가 그냥 요새 실정에 맞게 조금 수정해서 저의 의견을 덧붙여 봅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사랑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쉬운 것, 아니 어려운 것이니까 그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아니 뭐 그렇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뭐 이루기가 쉽겠습니까? 어디 거저 되겠습니까?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어느 누군가는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마음을 닫고 살고, 어떤 사람은 적당히 하면서 살고, 아주 소수의 용감한 사람만이 제대로 된 그런 사랑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거겠죠. 자, 여러분은 어느 편이십니까?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어떤 입장이십니까? 사랑에 대해. 이 소설, 그러니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이 소설은 우리에게 그런 큰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소심함이라는 감정을 프랑스어즈 4강의 소설을 가지고 함께 보았습니다. 프랑스어즈 4강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그녀의 대사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당신을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합니다. 이 죽음의 이름으로 사랑을 스쳐 지나가게 한 죄, 행복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로 당신을 고발합니다. 당신에게 고독형을 선고합니다. 예, 울림이 있는 메시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독형에 받고 계신 건 아니죠?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프랑스어즈 4강에 대한 소개글로 넘어가 볼게요. 예, 4강은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등장인물에서 고른 필명이고요. 그녀는 1935년에서 2004년 사이에 살다 간 현대 프랑스의 여류 작가입니다. 현대 작가고요. 19살에 발표한 첫 소설 슬픔이여 안녕. 매혹적인 소설이었어요. 이 전세계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유럽 문단의 매혹적인 작은 악마로 통하게 된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1959년도 작품이고요. 이 작품도 4강 특유의 삶의 권태를 묘사하면서 익숙함에 매몰된 삶을 경계한다. 오랫동안 자아를 잃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폴이라는 여인에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시몽의 질문은 정체성을 찾아 모험을 감행하던 많은 가능성들을 앞에 두고 아직 미완성이었던 그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자, 소설 속 문장 짧게 읽어드릴게요. 폴은 브람스의 콘체르토를 듣기 시작했다. 그녀는 첫 부분이 낭만적이라고 여겼지만 음악 중간에는 듣는 것을 잊어버리고 만다. 그녀의 집중력은 옷감의 견본이나 늘 부재 중인 한 남자에게로 향해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아를 잃어버렸다. 자기 자신의 흔적을 잃어버렸고 결코 그것을 다시 찾을 수가 없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그녀는 열린 창 앞에서 눈부신 햇빛을 받으며 잠시 서 있었다. 그러자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그 짧은 질문이 그녀에게는 갑자기 거대한 망각 덩어리를, 다시 말해 그녀가 잊고 있던 모든 것,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던 모든 질문을 환기시키는 것처럼 여겨졌다. 네, 저에게는 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이 이렇게 들려요. 당신 지금 괜찮으신가요? 당신의 삶 행복한가요? 당신 지금 행복해요? 만족해요? 이런 질문으로요. 시몽은 미래를 준비하느라 현재를 망치기 싫다며 직장도 등한시한 채 행복한 목류병자처럼 연상의 여인 폴 주위를 서성거린다. 시몽은 행복했다. 그는 자신보다 15살 연상인 폴에게 16살짜리 여자아이에게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 잠깐 시몽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담가 보지만 이 연상의 여인 폴은 결국 로제라는 현실로 돌아가고 아울러 자아도 잃어버린다.
익숙한 그의 채취와 담배 냄새를 들이마시자 구원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울러 길을 잃은 기분도. 네, 조금 슬퍼져요. 그리고 프랑스와즈 4강의 인생 말미도 조금 슬프더라고요. 네. 너무나 많은 방황을 하였지 않은가. 우리 모두가 나를 파괴할 권리도 갖고 있지만 또 나를 파괴하지 않을 권리도, 행복하게 할 권리도, 더 빛나게 만들 권리도 있을 텐데 왜 하필 파괴할 권리에 그렇게 실험적인 삶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드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 그런 매혹적인 조금은 안타까운 그녀입니다. 예. 자, 철학자의 어드바이스 코너로 들어가 보죠. 소심함과 대담함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양극단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매사에 소심하게 된다. 반대로 결과가 항상 자신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일에 대담하게 된다. 소심함이든 대담함이든 두 감정 모두 극단적일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소심함에는 미덕이 한 가지 있다. 미래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소심한 사람은 그다지 충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항상 실패를 예감하고 예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대담함에도 예상하기 힘든 후유증이 있기는 한데 미래를 너무나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기에 대담한 사람은 비관적인 결과가 발생했을 때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미래란 항상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뜻대로만 되는 것은 절대 아니죠. 거의 매번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미래는 나 자신과 타자가 시절과 날줄처럼 엮이면서 도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스스로 미래의 모습을 합리적으로 예측할지라도 타자는 우리의 예측 이상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예측 자체를 무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 바라는 대로 되었다고 해도 혹은 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원인을 완전히 우리 자신에게만 돌릴 일이 아니다. 어쨌든 지나치게 대담한 사람에게는 소심함이 필요하고 반대로 불필요하게 소심한 사람에게는 대담함이 필요한 법이다. 그래야만이 미래에 대해 균형 잡힌 시선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소심함과 대담함의 중도 혹은 중용이라고나 할까? 여기서 소심한 사람을 대담하게 만드는 하나의 행동 강령을 추천하고 싶다. 바로 아님 말고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하자는 것이다. 소심함을 극복하려면 그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 아님 말고 라는 쿨한 자세를 갖는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그렇죠. 아주 습관처럼 굳어질 때까지 반복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처음에는 실천하는 것마저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소심한 자신과는 다른 모습을 조금씩 갖추게 될 것이다. 네, 이 강 박사님의 아님 말고 라는 쿨함 100% 동의가 공감이 되진 않습니다만 그럭저럭 괜찮은 솔루션 같습니다. 그래요. 아님 말고에다가 그래도 이 나의 진실함이 전해졌으면 하는 그런 진심과 간절함을 조금 더 보태서 이 쿨한 자세에다가 그런 걸 조금 보태서 해볼 것을 그래서 소심함을 이 걷어낸
내쉬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미셸은 물러가겠습니다. 네, 좋은 화요일,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